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당해왔던 불공정한 대우들이 폭로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를 밝혀낸 인물이 미국 명문대 교수도 변호사도 아닌 단 16살의 한 한국계 소년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백악관까지 보고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소년이 경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이죠.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청소하시는 맨해튼 고급 빌딩에서 저는 이미 청소도구를 들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52세의 한국계 이민자예요. 20년 넘게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나와 달라. 에릭은 대학에 갈 거야.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 창문 너머로 뉴욕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아버지를 돕고 10살 여동생 소피의 학비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아무리 다양한 인종이 많다지만 여전히 아시아인들에게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관리인 마이크는 제 손에 남아있는 수학 문제를 풀다 생긴 잉크 자국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너희 같은 짱깨들은 결국 이런 일 하게 될 텐데. 아시아인 주제에 꿈도 크다. 그러더니 제가 막 닦은 거울에 일부러 침을 뱉고 가버렸어요. 마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는 듯이. 가슴이 화로 가득 찼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마이크가 뱉은 침까지 닦으며 손이 떨렸죠. 아버지는 항상 참으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수건으로 거울을 꼼꼼히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보여주겠어. 두고 봐.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한 달 전 그들이 아버지와 제가 일하는 빌딩에서 저를 봤던 겁니다. 그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죠. 야, 쓰레기 청소부 왔다. 브라이언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저기가 내 미래 직장 아니야? 화장실 청소 기술 더 배워야지. 그러더니 브라이언이 제 앞에 와서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듯 동양인 흉내를 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크게 웃기 시작했죠. 눈치 보는 선생님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아시아인은 청소나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해봐야 백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내 아버지처럼 영원히 우리 똥이나 치우며 살게 될 거야. 그의 친구 데릭이 제 어깨를 세게 밀며 말했어요. 우리 집 화장실도 좀 청소해 줄래? 너네 집안 대대로 하는 일이잖아. 그들은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끝이 격렬하게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폭발 직전이었지만 장학금을 잃을 수도 있어 참아야 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폭발시키는 오빠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오빠였으니까요. 비켜줄래? 수업에 늦겠어.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지나갈 때 속으로 맹세했어요. 숫자로 증명하겠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수학 교실로 들어서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여기만큼은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첫 수업은 고급 수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방정식을 칠판에 적는 순간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었어요. 숫자들 사이의 패턴을 찾는 것은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음악가가 멜로디를 듣는 것처럼 저는 방정식 속에서 리듬을 찾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구석에 혼자 앉아 아버지가 싸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또 그 이상한 냄새. 진짜 역겨워. 여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거 뭐야? 생선 썩은 거 먹는 거야?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눈이 저렇게 되는 거야. 썩은 음식만 먹으니까. 한 남학생이 제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김밥이 카페테리아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주워보니 밑에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에릭, 내가 자랑스럽구나. 오늘도 화이팅.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와 소피를 위해 시간을 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그들이 정말 싫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수학 동아리에서 경시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제시카가 제 수학 실력을 칭찬해 주었죠. 처음으로 그날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소피가 수학시험 100점 받았다며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소피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브루클린 과학고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 날이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주립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소피가 아직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준비를 마쳤죠. 에릭, 벌써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대회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너라면 잘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대회장인 강당이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부터 다른 학교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떨리긴 했지만 숫자들 앞에선 언제나 차분해지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또 나왔네. 아시아인들은 수학밖에 모르잖아.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도 대회에 참가했더군요. 제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는 다재다능해야지. 수학만 잘해서 뭐하냐? 진짜 로봇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했죠. 하지만 저에겐 이런 문제들이 흥미로운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저와 수학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시간이 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제 이름이 1등으로 호명됐습니다. 만점이었죠. 잠시나마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대표 선발 결과가 게시판에 붙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시 확인해봤지만 분명 저는 탈락이었어요. 대신 4등을 한 브라이언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윌슨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어요. 에릭, 내 실력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학교 대표는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해. 브라이언은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시아계 이민자 청소부의 아들은 학교의 얼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공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복도를 나오는데 브라이언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요. 봤지? 백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 그 순간 많은 감정이 몰려왔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 담긴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더 큰 목표를 세울 거야. 그날 밤,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학교 대표가 아닌 더 큰 무대를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힘든 청소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 실력을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누구도 제 가치를 의심하지 못할 테니까요. 책상 위에는 제가 만점 받은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MIT 수학 올림피아드 안내문을 붙여놓았어요. 이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MIT 수학 올림피아드 안내문을 계속 읽어보며 걸었어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완벽한 점수를 받고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불공평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소피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조용히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대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만점을 받았지만 학교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브라이언이 대신 선정된 이유, 그리고 제가 느낀 불공평함까지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에릭,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민자야. 아무리 공부해도 운이 없으면 힘들다. 내가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였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화장실 청소부일 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교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내가 백인들보다 2배, 3배 더 잘해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가 와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난 오빠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소피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아버지께 청소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고급 아파트 단지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일 돕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동의하셨죠. 고급 아파트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울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처럼 이 세상도 반사와 패턴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면 세상도 변한다. 아버지가 화장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생각해봤어요.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도 항상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그 패턴을 찾으면 문제가 풀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눈에 뭔가 달라진 표정이 보였어요.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의 패턴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로요. 첫 번째 목표는 MIT 수학 올림피아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이미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와 맨해튼으로 향했어요. 새벽의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빌딩에 도착해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저는 로비를, 아버지는 화장실을 맡았죠. 로비를 닦으며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여기 좀 도와줄래? 아버지 목소리에 화장실로 갔어요. 쓰레기통이 넘쳐 있었죠. 쓰레기를 버리러 건물 뒤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종이에 적힌 수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수학 논문이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과 증명들이 빼곡했죠. 이건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학교에 가는 내내 그 논문이 생각났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방과 후 도서관에 앉아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이라면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는데 논문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논문에 푹 빠져 살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군요. 혹시 이 논문을 이해하고 있나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다변수 함수의 극한값 접근 방식이 독특해서요. 이 부분은 증명이 불완전한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어요. 내 이름은 리처드 콜먼이야. MIT 수학과 교수지. 그리고 방금 자네가 설명한 건 내가 한 달 전에 포기한 연구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논문이 콜먼 교수의 것이라니. 죄송해요.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해서. 콜먼 교수는 손을 들어 제 사과를 막았죠.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해야겠군. 내가 막혔던 부분을 자네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교수님은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에릭 윤입니다. 에릭, 자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다음 달에 MIT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데 내가 개인 지도를 해줄 수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기회가 제게 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의 아들인데요. 콜먼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학은 신분이나 배경을 묻지 않아. 오직 진리만 보지. 자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차별이 떠올랐지만 눈앞의 기회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구겨진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패턴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수학자였습니다. 콜먼 교수의 지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났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새로운 개념들이 제 것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뒤 MIT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날이 왔습니다. 보스턴 캠퍼스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붐볐어요.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었죠. 고급 옷을 입은 그들 사이에서 저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 여기는 보통 프랩스쿨 학생들만 오는데. 접수 담당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 몇몇 참가자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해봐. 아시아인은 계산기나 다름없다니까. 이민자들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여기 오는 거야.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콜먼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감정에 휘둘리지 마. 수학은 감정이 아닌 논리야.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0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배정된 21번 자리로 가서 앉았죠. 옆자리 학생이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잘했네. 하지만 이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떠올랐습니다.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됐어요.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신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했지만 차분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은 고차원 방정식과 위상수학, 복소수 해석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콜먼 교수님과 함께 연습했던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서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험 시작 후 30분, 주변을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아직 첫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5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죠. 6번째 문제를 풀던 중 갑자기 앞서 푼 4번째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4번 문제. 적분 경계가 잘못됐어. 서둘러 돌아가 검토했어요. 실수를 발견하고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문제의 패턴을 다시 분석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찾았죠. 나머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 시작 후 1시간 20분,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감독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다 풀었나요? 아직 40분이나 남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까 코웃음 치던 옆자리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과는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긴장한 채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콜먼 교수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죠. 내가 어떤 결과를 받든 자랑스럽다. 대회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올해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의 에릭 윤 학생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다니.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결국 숫자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소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가 달려와 안겼죠. 오빠, 정말 해냈구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깨트린 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이후 일주일간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학교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줬어요.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조차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기 전 트로피를 닦으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자 소피가 울면서 저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의 손을 잡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찾았죠. 아버지는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빌딩 계단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오른쪽 경골 골절이었죠.
최소 8주간 깁스를 하고 일을 쉬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8주간 일을 못한다는 건 8주간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험에 대해 물었지만 아버지는 청소회사 계약직이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치료비는 아버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소피를 바라보니 더 걱정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학교 등록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가계부를 꺼내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확인했어요. 저축은 거의 없었고 매달 나가는 지출은 많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떻게든 수학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나 기하학적 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가 일하던 청소 회사를 찾아갔어요. 관리자 마이크가 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죠. 마이크는 비웃었지만 마침 사무실에 있던 소냐라는 여직원이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몰래 아버지의 계약서 복사본을 건네주며 이민자들은 항상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법이 일반 직원들과 달랐어요. 이것은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계약 조항이 있었어요. 그들은 동일 업무에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죠. 도서관에 가서 노동법을 공부했어요. 밤새 자료를 찾고 계산했습니다. 청소회사가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수치로 증명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소피가 제 방에 들어와 식사를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소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했어요. 정리한 자료를 들고 지역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제 보고서를 보고 놀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물었어요. 수학을 좋아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특기라고 설명했죠. 담당자는 청소회사를 조사하고 아버지와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첫 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수학이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병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도울 차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더 큰 불공정함에 맞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한 제 보고서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가 이민자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밝혀냈다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와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16세 수학 영재, 수식으로 사회 불평등 증명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청소회사는 즉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을 내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아버지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밀린 임금과 보상금이 지급되었어요.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계 청소부의 아들, 수학으로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청년혁신가 초청 행사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워싱턴 D.C.
로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던 소년이었어요. 이제는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백악관에 도착한 날,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혁신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입장했을 때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는 제가 어떻게 급여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발견했는지 물었고, 놀랍게도 제 의견을 구했어요. 이런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 고민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민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급여 체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며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불공정함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방정식과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행사가 끝난 후 경제자문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를 경제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어요. 워싱턴을 떠나기 전 국회의사당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사실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불공평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모든 주요 채널에서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계 청소부 아들이 미국을 바꾸다. 제 이야기는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유명 대학들에서 장학금 제안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곧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이면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시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았어요. TV에 나온 애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해? 건물 관리인이 놀라워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소 일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뉴욕 노동자들의 급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민자와 소수 인종 노동자들을 위한 더 공정한 급여 체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와 그녀의 친구들 몇 명만 왔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 교실이 꽉 찰 정도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순간은 브라이언이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냥 청소부로 남아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빌딩 옥상에 올라가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었습니다. 맨해튼의 빛나는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MIT와 콜롬비아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야 할 차례야. 바람이 불어오자 몸을 떨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청소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의사,
CEO, 교수와 같은 상위층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분노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部署，指导各地商务主管部门做好节日市场的监测分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죠. 상하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부심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의 의료기술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구한 역사,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뛰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이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 나라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분야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가 승인한 치료법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치료할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병원장에게 호출되어 경고를 받았죠. 같은 병원의 김 교수는 정부가 금지한 약물 치료법을 썼다가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을 정도였어요. 결국 돈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가더군요. 못 사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이 죽거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국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은 아예 외국인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작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선배 의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한국은 의사들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대.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의료기술이 있다고.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의학 강국인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 말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죠.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표했대. 삼성서울병원이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더라.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탑10에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 의학도 있는데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 우리 중국 의학을 베낀 거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나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죠. 거기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정부가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준대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대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저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웃으려고 펼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읽게 되더군요. 그들의 연구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환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죠.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아 돌아왔더군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 규제만 없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부 규제가 쏟아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저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려다 제재당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치료법을 그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기술만을 자랑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저희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해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자부심일 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의료 연수차 오셨다고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 어차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병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진료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였습니다. 견학 중에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 의사가 답했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AI 기반의 환자 분류 시스템, 실시간 응급실 대시보드, 의료진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특히 중증 환자가 왔을 때의 대처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최신 장비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 형광 내시경,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견학을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이야.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지나다 본 AI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외국인 의사일 뿐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방식, 최첨단 의료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이곳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내 경력이면 당연히 합격이겠지. 상하이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 성공률도 최상위권이야.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의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진료 환자 수 1만 2,450명, 수술집도 건수 520건, 논문 실적 15편.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정리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이런 실적들을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한 환자당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 효율성은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난감했어요. 환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환자 개개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빠르게 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 통계는 줄줄 외고 있었죠. 저희 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 진료 파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 말고 실제 환자분과의 교감이나 소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치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고 간호사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월간 진료 실적만 채우면 되었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력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선생님의 의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루 최소 진료 환자 수를 채우고 정해진 치료법을 적용하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면접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인 의사였는지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늘 면접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 건수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게 능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 실적과 수술 건수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숫자들이 이제는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 이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진료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소통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치료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늘 의사와 환자가 대립관계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이 치료법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오직 환자의 건강과 회복만이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 간호사와도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환자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낯설지만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중국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장 선생,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 중이라고 하자 그가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의료 시스템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어요. 결국 선생님도 적응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가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자리에 다른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료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식사 내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5,000년 의학 역사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랑 대화는 많이 하더니 실제 치료 성과는 별로예요. 우리는 하루에 100명도 진료했는데 여기선 30명도 못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배우려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비록 중국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아닌 진정한 치료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중국인 의사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꿈꾸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진료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로 한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전원된 케이스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감염 징후도 보였어요. 이전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전 수술 기록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지만 저는 모든 실력을 동원했습니다. 복강 내 감염이 심각했고 장 유착도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살고 싶다는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간 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염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수치가 떨어질 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감염 수치도 떨어졌어요.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고 활력 징후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 걸음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중국에서는 수많은 수술을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수술 건수와 성공률에만 집착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 중심 치료를 통한 수술 후 회복률 향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한 연구였죠. 컨퍼런스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죠. 장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시각, 환자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치료법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제 의료 철학이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얕보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사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확신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료 문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옵니다. 한국은 어떠냐?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